자, 잠깐 질문이 먼저 있었는데, 여러분 현장에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새기셔야 됩니다. 수수료를 받는데 부가세를 포함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이렇게 물었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개수수료가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부가세를 포함한다. 이 말은 10%다. 그건 아시죠, 그죠? 그러면 이게 30만 원 되잖아, 그죠? 자, 그러면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이 지금 이렇게 들어왔죠. 답은 받을 수 있다. 이게 유권 해석입니다. 이 부가세는 왜 필요한가 하면 부가세를 받으면 반드시 뭐는 발급해줘야 된다? 세금 계산서는 발급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장에서 우리 중개업자들이 세금 계산서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법인하고 거래할 때는 세금 계산서를 주세요 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도 받을 수 있다. 부가세도 받을 수 있다. 유권 해석이니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현장에서도 필요하겠죠, 그죠? 알고 계셔야 되고. 부가세를 받고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주면 받은 기관에서는 그것을 손비 처리합니다. 손실 비용으로서 중개수수료는 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부가세를 부담하더라도 세금 계산서를 주세요 하는 쪽이 생길 겁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부가세를 받을 수 있다. 그것도 체크해 놓으시고 시험하고도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물을 수 있으니까 답은 받을 수 있다.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괜찮은 질문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교재 68페이지 봅니다. 이제 제3장 중개활동이라는 과정입니다. 아주 편안한 시간이 진행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실무편이 출발했는데 갑자기 68페이지 중개활동 하니까 조금 이제 낯선 분을 위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중개업자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실제 업무다, 실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실무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지난주에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것에서부터 중개의 완성까지가 실무인데 중개계약이라는 것이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잖아, 그죠? 이게 있어야 실무가 시작하는 거예요. 자, 중개계약이 있고 나면 이 두 번째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중개업자가 팔 것인가, 살 것인가, 계획이 정리되고 나면 그 물건에 대해서 조사 확인을 잘해야 됩니다. 조사 확인을 하고 나면 지금 네 번째 단원입니다. 중개활동을 합니다. 이 중개활동을 우리말로 하면 영업활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중개활동이 잘 되어야 다섯 번째 중개가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실무에 지금 한가운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조사 확인에 관한 과정, 외국인 토지법 이런 걸 들었다면 지금은 중개활동 과정으로서 아주 편안한 머리 쉬어가는 페이지입니다. 한 문제 출제합니다. 아주 가벼운 단원이 가고 있는데 이제 중개활동 또는 영업활동이다. 판매활동인데 이 영업은 이렇게 이론적으로 교실에서 할 일이 아니고 나가서 영업을 가르쳐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 현실이 그런 건 아니니까 이론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자, 1번 영업을 하려면 부동산의 판매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아주 가볍습니다. 첫째 과정이 뭡니까? 물건과 고객을 확보한다. 옆에다가 당근 적으셔야 돼요, 그죠? 당연한 이야기죠. 물건과 고객이 확보되면 두 번째 준비, 이제 고객과 물건을 접목시켜서 접근, 고객을 만납니다. 만날 때는 물건에 대해서 흥미를 유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현장 안내를 제시해서 클로징을 시도합니다. 클로징이란 말은 계약 체결을 시도해서 마지막으로 클로징한다, 계약 체결한다. 이게 6가지 과정입니다. 크게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이 1, 2, 3, 4, 5, 6을 헝클어 놓고 순서가 맞는 것을 찾으시오 하고 나온 바도 있습니다. 아주 가벼운 단원이죠. 자,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영업을 하려면 첫째 뭘 해야 됩니까? 물건과 고객을 확보해야 된다. 여기 이유 없죠, 그죠? 그래서 준비, 접근, 고객을 만나서 현장을 안내하고 클로징을 시도하여 마지막에 클로징한다. 그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렇게 정의하시고, 자, 이것이 부동산의 판매 과정이었다면 내려가서 2번 인적 판매의 5단계 과정과 AIDA 원리 하여 아이다의 원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때 아이다의 원리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에 가끔씩 걸리기 때문에 거기 4번에 내려오면
판매 제시 단계에서는 밑줄 긋습니다. 아이다의 원리가 적용되는데 이것을 고객의 물건 구입의 심리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리 단계를 동그라미를 딱 하는데 이제 영업을 할 때는 아이다의 원리를 잘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개활동 과정에서는 반드시 첫 번째 나오는 게 아이다의 원리. 그래서 AIDA니까 순서대로 아이다의 원리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뭐랍니까? 중개 심리 단계다 이랬습니다. 이게 일본의 경제학자인 무라다가 제시한 이론인데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고 마케팅 이론에서는 아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A가 뭔가 하면 attention 해가지고 영어의 앞글자를 따서 사람들은 물건에 주목을 해야지만 흥미를 느낍니다. 흥미를 느껴야 하나 사고 싶다라는 욕망이 일어나겠죠. desire 하여 욕망의 단계를 거쳐서 A 하면 액션, 행동합니다. 행동한다 이 말은 물건을 구매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든지 물건을 거래할 때는 아이다의 원리가 적용되니까 이제 영업을 할 때는 중개업자는 중개 심리 단계를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AIDA 순서대로 흘러가는데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 보시면 모델하우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자, 이 모델하우스도 아이다의 원리를 적용하죠. 이 아파트가 좋으니까 사세요. 말로만 10번 말하는 것보다 모델하우스를 잘 만들어 놓는 것은 고객으로 하여금 그 물건을 주목하게 하려고 모델하우스를 만들잖아. 그죠? 그 다음 여러분 가보시면 모델하우스는 좀 잘 만들어 놓죠. 흥미를 느끼도록 해서 고객이 구경을 하다가 욕망을 느끼면 나가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게 모델하우스를 만드는 이유죠. 그래서 모델하우스 같은 것도 아이다의 원리를 적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야기를 아주 거창하게 하니까 뭐 큰 원리인 것 같지만 이 부동산이라는 금액은 크잖아요. 뭐 몇 억짜리가 많고 이러니까 그죠? 근데 그건 큰 재화가 아니고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치약 이렇게 말하면 부동산에 비해서 치약은 아주 하찮은 물건이죠. 가격도 싸잖아. 그죠? 그런데 치약도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 치약 회사에서는 고객이 우리 물건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이게 팔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주목하게 할 것인가 계속 고민합니다. 뭐 약효가 좋다, 포장이 잘 돼 있다, 뭐 나름대로 연구를 하겠죠. 왜 그렇게 한다? 주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주목을 시켜야만 고객이 흥미를 느낍니다. 그 흥미를 느꼈을 때 하나 사고 싶어지고 그러면서 사도록 하려고 모든 경제 활동에는 아이다의 원리가 사실상 적용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AIDA 원리다. 그래서 아이다의 원리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이제 물건을 구입할 때뿐만 아니라 저도 혼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청춘 남녀가 만나도 그죠? 아이다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이 남녀가 처음 만나면 서로 빤히 쳐다봐야 됩니다. 뭐 쳐다봐야 그 다음부터 뭐가 진행이 되지, 그죠? 그러면 어떻게 저 사람이 주목하게 할까 이런 거 고민해 봐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염색을 하고 간다, 이쁘게 한다, 뭐 나름대로 고민을 해볼 거 아니라, 그죠? 그 주목시키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 흥미가 생기고 흥미가 생겨야 무슨 욕망인지 모르지만 욕망을 갖추고 행동합니다. 청춘 남녀가 만나도 이 코스로 가야 되지. 행동부터 하고 욕망을 갖추고 흥미를 느끼고 이렇게 갈 일이 없죠. 그죠? 그래서 세상살이가 똑같아. 아이다의 원리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근데 이 마케팅 이론이 이제 자꾸 발전을 하니까 이제 이런 말도 생기더라고요. 고객이 물건을 구입하고 나면 그 다음 심리가 S의 단계로 갑니다. S라는 말은 satisfaction에서 만족의 단계다. 그죠? 맞죠? 고객이 물건을 구입하면 만족하고 싶어지는 게 심리입니다. 만약에 만족을 못하면 다시 재구매가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시험에서 아이다의 원리 또는 S 해서 아이다스의 원리 하더라도 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해 놓으셔야 됩니다. S가 뭐라 그랬죠? 만족의 단계다. 그렇게 고객의 심리가 움직이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영업을 할 때도 고객의 아이다스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그 심리를 이용하면서 영업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교재 4번에 아이다의 원리가 적용된다 할 때 AIDA 옆에다가 S라인 하나 싹 그려 놓으셔야 됩니다. 아이다스의 원리 이런 말도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제 발전된 이론도 들어보시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론적이라면 3번 내려오면 고객의 분석과 부동산의 셀링 포인트라는 단어가 들어오는데 이 편에서는 여기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3번에 별표 딱 찍어놓고 자, 모든 영업은 그렇죠. 이제 고객의 심리를 알았으면 고객을 먼저 분석해야 됩니다. 고객의 분석이라는 말은 저 고객은 어떤 형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그게 맞게끔 대응을 하잖아. 그죠? 고객이 분석이 되고 나면 그 다음 물건을 분석하는데 물건을 분석하는 것을 셀링 포인트다. 셀링 포인트를 지금 판매 소구점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물건을 분석하는 게 셀링 포인트고 이를 우리는 판매 소구점, 판매를 할 때 특징을 가르쳐 주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자, 모든 영업은 똑같습니다. 먼저 뭐부터 분석해야 된다? 고객부터 분석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는 고객을 어떻게 분석합니까? 하니까 거기 가볍게 제시합니다. 우유부단형, 가격의식형, 다변사교형, 침묵방어형 이런 고객들이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지금 우리 단원에서 침묵방어형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이런 문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이 썩 지나가면 여러분들은 아, 이거 고객의 분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뭐 가볍게 설명한다면 우유부단형이라는 고객은 보통 고객이 결정을 잘 못합니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루에도 12번씩 겨누어 봅니다. 이런 형들을 우유부단형이니까 여러분들이 영업을 하다가 저 고객이 우유부단형이구나. 그러면 물건을 많이 소개해야 된다. 작게 소개해야 된다. 그렇지. 작게 소개해야 되죠. 저 고객이 우유부단형인데 이 아파트 보시겠습니까? 예. 저것도 볼랍니까? 예. 하루 종일 물건만 보러 다니고 결정 안 합니다. 그러면 시간과 경비만 낭비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객이 아 우유부단형이구나. 그러면 딱 두 개만 소개해줘야 돼. 하나는 새 거, 하나는 썩은 거. 두 개 딱 갖다 놓고 이거밖에 없는데요. 이래야 그 사람이 결정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고객이 분석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입니다. 하나 더 할까요? 가격의식형. 그러니까 이 고객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격만을 의식하더라. 그죠? 그러니까 적당한 가격을 제시해도 깎아야만 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뭐 그런 시절 있죠. 못 깎으면 자존심 상한다. 이런 물건의 가치를 떠나서 깎아야만 가격이 풀린다.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가격의식형이니까 아 여러분들이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고객이 가격을 의식하는 형이구나. 그러면 2억짜리 물건도 2억 2천이거든요. 근데 당신한테는 2천만 원 빼줄게요. 그래야 뭐가 시작되겠죠. 그죠? 그래서 고객을 분석해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변사교형, 우리말로 하면 말 많은 형, 그죠? 침묵방어형, 또 골 때리는 형입니다. 고객이 말도 안 하고 꽉 다물고 있습니다. 하여튼 침묵방어형. 왜 고객이 말을 안 하고 쳐다보고 있을까요? 중개업자를 신뢰를 못하는 거라. 그죠? 물건을 소개하거나 가격을 소개해줘도 뭐 속이는 거 없는가 해가지고 계속 입 다물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 이 고객이 침묵방어형인데 자꾸 이 물건은 좋거든요. 사놓으면 괜찮거든요. 100번 말해도 안 듣습니다. 그러면 아, 고객이 침묵방어형이구나. 그러면 차라리 말은 줄이고 자료라든지 팜플렛 이런 걸 보여주면서 사진 이런 걸 보여주면서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자꾸 제시해줘야 뭐가 이야기가 시작되겠죠. 고객은 침묵방어형인데 혼자 노래를 부릅니다. 물건 좋다고. 절대 안 사겠죠. 그래서 고객을 분석해라.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신과잉형, 만사긍정형. 이 만사긍정형도 골 때리는 형입니다. 물건만 소개해주면 좋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라 사진 안 하면서 그것도 괜찮네요. 저것도 괜찮네요. 참 좋네요. 하고 사진은 안 해. 그죠? 만사긍정형. 이런 것도 골 때리는 형이에요. 완전히. 제가 지금 가볍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기는 어디에 형이 해당되는지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 듣지만 말고, 그죠? 자기는 어디 했는지. 자기현시형. 이런 형은 잘난 체 하는 형입니다. 잘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형을 자기현시형. 자기과시형. 이런 것도 또 골 때리는 형이죠. 홍콩에서 배 들어오면 이거 아파트 내 살게요. 이런 소리 찾는 선수 있다고. 자기과시형. 그죠? 마지막 고객도 골 때립니다. 놀림형. 이런 고객도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 고객 중에 놀림형이 있을까요? 아, 있습니다. 어린이 대공원 저런 거 팔면은 하나 사놓으면 월세나 받고 살면 좋은데 이런 소리 하는 선수 있습니다. 어린이 대공원 하나 사면 좋지. 월세나 받고 살면 그죠? 완전히 놀리는 형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고객들이 있으니까 적어놓겠죠. 그래서 놀림형 고객은 그런 고객도 있지만 또 경쟁 중개업자가 물건을 파하고 싶어서 설적 와가지고 아파트 하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경쟁 중개업자가 오는 형도 있겠죠. 살 의사는 없으면서. 그죠? 그런데 이 놀림형 고객이 오면
또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은 별로 살 의지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걸 알지만 함부로 관세도 못하죠. 왜 그런가 하면 진짜 손님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죠? 그러니까 놀리면 고객이 오면 그냥 차나 한잔 하고 가세요 하고 곱게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때 차나 한잔 하세요 하면 돌아오는 말이 녹차 주세요, 몸에 좋은 거, 이런 형이 있습니다. 그런 형을 우리는 놀리면 고객이다, 그렇게 말해요. 아주 가벼운 단원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할 때는 고객의 심리를 파악해야 되고, 아이다의 원리, 심리가 파악되면 그 고객을 어떤 고객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나면 이제 시험에서 나오는 게 물건의 분석이에요. 이 중개업자는 물건이 잘 분석되어야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럼 물건은 또 어떻게 분석합니까 하니까 밑에 2번 부동산의 셀링 포인트, 그걸 물건의 분석인데, 상품으로서 부동산이 지니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밑줄 껐습니다. 구매자에게 만족을 주는 특징, 구매자가 사는 사람이죠. 사는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특징을 물건 분석이다, 이렇게 말하고 영어로는 셀링 포인트예요. 자, 그런데 구매자에게 만족을 준다, 이 포인트를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매자가 누구죠? 사는 사람이 만족하는 점이 셀링 포인트예요. 이거를 여러분한테 설명하려고 역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밖에 나가보면 중개업자들이 영업을 거꾸로 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아파트 아주 좋으니까 사놓으세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그거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이 아파트가 아주 좋으니까 누가 좋다고요? 중개업자 자기가 좋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세요 그래요. 그렇게 좋으면 지나 사지 왜 자꾸 내보고 사라 그러는데, 그죠? 고객에게 만족하는 점이 아니고 자기가 만족하는 걸 설명한다니까. 잘 들어보면, 다시 이 땅을 사놓으면 내년에 도로가 개설되니까 2배쯤 오를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사세요, 이렇게 중개업자가 말하면 내년에 땅값이 2배나 오를 것, 좋은 땅이니까 사라,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게 좋으면 자기가 사놔야지 왜 자꾸 내보고 사라 그러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들어보면 영업을 자기 위주로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뭐라 그랬다? 구매자, 사는 사람이 만족하는 점을 이야기해줘라. 우리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셀링 포인트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는 사람이 만족하는 게 어떤 점이 있을까요? 하니까 연구를 해봤다고. 기업, 기술적 측면, 기업, 기술적 측면 보이시죠?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셀링 포인트가 있고, 2번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객이 만족하는 점도 있고, 세 번째 법률적인 측면에서 고객이 좋아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기타 사회 문화 정책적 측면에서 고객이 좋아하는 점이 있더라. 그래서 중개업자는 영업을 할 때는 자기가 괜찮으니까 사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저 고객이 좋아하는 점을 이야기해 줘야 된다. 고객이 바라는 점, 구매자에게 만족하는 것을 셀링 포인트인데, 그러면 구매자가 좋아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하니까 기술적인 면은 이런 게 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 기술적인 면은 자재가 좋다, 배관이 잘 돼 있다, 동선이 편리하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을 기술적 측면이다. 즉 이 말이겠죠. 고객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고객은 자재나 배관이 고급스러운 것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거 사놓으면 내년에 올라갈 거니까 사세요, 괜찮은 아파트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이 아파트의 화장실은 이태리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좋아하는 고객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강조하는 것을 기술적, 자재적, 이런 것을 강조하는 측면을 기술적 측면이다. 동선, 이 말은 움직이는 선을 동선이라 그러죠. 자, 여러분 그런 말 들으셨나요? 아파트는 동선이 편리해야 된다, 움직이는 선이 편리해야 된다, 그죠? 우리는 이거를 구조가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객은 지금 70대 노부부로서 이제 자녀들 교육도 다 시키고 이제 좀 넓은 평수에 있다가 좁은 평수로 오고 싶어서 아파트를 하나 구해주세요 하고 왔는 사람에게 여기는 학군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해봐야 그 사람한테는 도움되는 이야기 아니죠, 그죠? 애들 다 지금 키워나고 학군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학군이 좋으니까 사놓으세요, 이건 중개업자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라, 그죠? 고객의 입장에서 이건 평수가 좀 작지만 구조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기술적 측면이고, 경제적 측면은 보나마나 이런 거겠죠. 자, 이 물건은 가격이 싸게 나왔다, 또는 이 땅을 사놓으면 내년에 대박 터집니다,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을 사놓으면 새가 잘 나옵니다, 그걸 우리는 임묘라고 부르죠, 그죠? 또는 여기는 온천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온천이 발견되는 게 왜 경제적입니까?
온천이 발견되었다. 이 말은 앞으로 개발될 것이다. 개발되면 땅값이 오를 것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온천이 발견되는 것은 무슨 측면이냐?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경제적 측면. 동서는 무슨 측면이냐? 기술적 측면. 이런 것들은 출제됐던 것들이에요. 자, 법률적인 측면 하면 뭐 말 그대로 법 짜다가는 거 다 되겠죠. 공법상 제한사항이 좋다. 여기는 뭐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지역이다. 이거 아주 좋은 점이죠. 그죠? 그리고 고객이 바랄 수 있는 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또는 세법상 혜택이 있다. 지금 이 아파트를 사면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이런 세법상 혜택이죠. 그죠? 법률적인 측면. 법 짜다가는 거 다 해당됩니다. 뭐 정책적 측면, 이 말은 국가의 부동산 정책을 강조하는데 뭐 말은 쉽게 하지만 중개업자가 국가의 부동산 정책을 설명할 정도 되려면 공부도 좀 많이 평소에 해야 되겠죠.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땅 사놓으면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세종 신도시가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행정수도가 옮겨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고객이 바랄 수 있는 점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파트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아주 쉽게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오겠죠. 가격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은 기술적 측면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면 X 이런 거는 뭐 상식적인 문제죠. 그죠? 경제적인 측면을 설명하면서 자재나 배관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 나오면 점수 주는 문제입니다. 점수 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객이 바랄 수 있는 점은 기술적인 면, 경제적, 법률적, 정책적인 면이 있다. 이런 느낌을 이렇게 한번 가져보셔야 돼요. 기술적 하면 이거를 묻지 않습니다. 이제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셀링 포인트라는 개념이 좀 잡혔다면 출제됐던 문제를 한번 물어봅시다. 뭐 또 중요하니까 그렇지만 밖에 나가보면 물건을 분석할 때는 인공적인 것 외에 인공적인 것이라는 말은 사람이 만드는 걸 인공적이라 그래요. 그러면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이런 건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소리잖아요. 그죠? 자연적, 인공적인 것 외에 자연적인 셀링 포인트도 있다.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OX, O죠. 자연적인 것도 많아요. 밖에 나와보시면 이 아파트는 한강이 바라보이는 아파트입니다. 좋은 측면을 강조하는 느낌이 오죠. 이 주택은 남산을 배경으로 하는 주택입니다. 이거 뭐 공기가 좋다, 전망이 좋다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건에 대한 장점은 인공적인 것 외에 자연적인 것도 많다. 이런 말이 나오면 맞다. 이렇게 딱 기억하시는 거라 그죠? 그래서 셀링 포인트는 아주 다양하다라는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그죠? 또 고객에 따라서 저 사람은 이런 점을 좋아해도 저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셀링 포인트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라. 그죠? 이 사람은 이런 점을 좋아하지만 저 사람은 저런 걸 좋아할 수도 있잖아. 그죠? 상대적인 개념이다. 이런 느낌도 이렇게 쭉 한번 들어보시는 거라. 그죠? 그래서 중개업자는 물건에 대한 분석, 특징 분석으로서 셀링 포인트를 잘 활용해야 이제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업을 할 때는 고객이 분석이 되고 나면 물건을 분석해야 된다라는 단계로 온 거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오른쪽에 가봅니다. 교재 69페이지 이제 4번 불만 처리와 설득. 자, 여기도 이제 문제거리인데 이렇게 설명을 잘 하더라도 항상 고객은 뭐가 발생한다? 불만이 생깁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 보면서 중개 영업을 해보면 그죠? 어떤 고객이든 어떤 부동산을 소개해주면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고객은 한 놈도 없습니다. 뭐 비싸다, 입구가 멀다, 어떻다 이렇게 전부 불만이 생기니까 영업을 할 때는 마무리로서 불만 처리와 설득을 잘해야 된다. 자, 1번 가격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개별성을 강조하고 이런 거 줄 꺼놓으셔야 돼요. 부동산 자체에 대한 불만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셀링 포인트를 강조해라. 이건 시험용으로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이건 또 무슨 소린가 하니까 이렇게 물건을 아무리 잘 분석해줘도 고객은 불만이 마지막에 생기게 돼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고객의 불만으로서 가격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자, 가격이라는 말은 뭐 비싸다 이런 뜻이겠죠. 그럼 비싸다 이렇게 불만이 있는데 중개업자가 자기 물건도 아닌 것을 막 깎아줄게요. 그럴 수는 없으니까 무엇으로 강조해라? 개별성을 강조해서 해결해라. 이론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또 개별성이 무슨 뜻입니까? 하면 부동산 이론에서 부동산의 3대 특징을 공부했습니다. 부동산은 더 늘어나지 않는다. 그걸 부정성. 부동산은 움직일 수도 없다. 부동성.
그래서 부동산은 각각의 개별성이 있다. 이게 부동산의 3대 특징입니다. 여러분, 땅이 막 늘어납니까? 안 늘어나죠? 그 부정성. 그 다음, 땅은 움직이지도 않죠. 부동성. 부동산이 만약에 움직일 수 있다면, 그죠? 서울의 아파트가 비싸다면 강원도에 남아도는 아파트를 가져올 수만 있으면 가격을 낮출 수 있죠. 그죠? 근데 부동산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늘어나지도 않지만 움직이지도 못해. 그러니까 강원도의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개별적인 성질이 생기는 거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뭐라고 부른다? 부동산의 3대 특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특징 중에서 가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지금 말하고 있는 개별성을 강조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한테 좀 더 잘 설명하려면 이렇게 하면 될까요? 자, 이게 한 아파트 단지라고 봅시다. 한 아파트 단지니까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단지인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아파트 한 울타리 안에 있어도 A동 가격이 다르고 B동 가격이 다르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남향이고 동향이면 가격 다르겠죠? 왜 가격이 다릅니까? 각각의 개별적인 성질 때문에 그런 거라. 그죠? 그래서 가격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강조하고 개별성을 강조해라. 지금 그런 뜻이에요. 자, A동 아파트도 1층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다르고 10층 가격이 다르죠. 인정하시죠? 왜 다르다? 개별적인 성질 때문에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이론상으로 접근하지만 가격에 불만 있는 사람은 개별성을 강조한다.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가격의 문제가 아니고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자체라는 말은 가격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여기가 입구라고 치고 아파트를 하나 소개해 주세요 하니까 중개업자가 힘들게 소개를 해주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무 멀다, 입구에서. 그죠? 이렇게 불만을 가지면 부동산에 대한 불만은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셀링 포인트를 강조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 셀링 포인트가 뭡니까? 예를 들면 입구에서 좀 멀지만 이거 가격이 싸게 나왔잖아. 그죠? 또는 사놓으면 양도세가 면제되잖아. 이렇게 해서 셀링 포인트로서 불만을 설득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은 또 너무 멀어서 탈이죠. 어떤 사람은 또 골고루입니다. 이거를 소개했다 해주면 아이고 길가에 있어가지고 너무 시끄럽다. 또 이럽니다. 고객의 불만은 가지라니까. 그죠? 그럼 너무 시끄럽다 이러는 사람한테 여러분들은 돈만 많이 줘봐라. 좋은 것씩 소개해줄게. 그런 소리 하면 싸웁니다. 그럼 불만 처리가 아니고 싸워야 되잖아. 그죠? 길가에 있어서 시끄럽다 이러는데 절에 가서 사세요. 이런 소리하고 있으면 그건 싸우는 거지. 그게 영업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시끄럽다 이러면 방금 이야기했죠. 좀 시끄럽지만 요거 사놓으면 새가 잘 나갑니다. 그죠? 자재가 고급 자재로 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셀링 포인트를 강조해라. 그런 뜻이에요. 자, 이게 이론상 문제라는 말은 이런 공부를 안 한 사람은 부동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개별성을 강조하고 가격에 대한 불만은 셀링 포인트를 강조한다. 이렇게 들어오면 틀렸잖아요.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은 뭐 때문에 틀린지도 몰라 지금.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험용으로 기억해 놓으셔야 된다고요. 자, 이제 다 이렇게 그림도 이해하면서 가격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뭐를 강조하고 개별성을, 그 물건의 개별적인 성질을 가지고 설명하고, 부동산 자체에 대한 불만은 무엇으로 설득한다? 셀링 포인트로 설득한다. 그리고 그런 건 시험용으로 기억해 놓으셔야 된다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불만 처리까지 해결했다면 마지막에 5번 클로징. 클로징이 뭐다? 계약 체결로 접어듭니다. 계약 체결 가볍죠?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서명 날인시키는 행위로서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이전하는 행위다. 우리말로 하면 계약하는 단계다. 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영업을 잘하면 이제 계약 단계로 접어들는 것까지 공부하셨습니다. 이제 한 장 넘기시면 교재 70페이지 계약서 작성이라는 단어로 접어들면서 이제 필수 실무의 마무리 편입니다. 지금 여기 보고 있습니까? 자, 이 중개업자가 중개활동, 영업을 잘 했습니다. 이제 고객도 분석하고, 물건도 분석하고, 이제 셀링 포인트를 잘 활용해서 중개가 되었으면, 중개가 완성이 됩니다. 중개가 완성되는 게 뭐다? 계약이 체결이 된다. 그러면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업자가 실질적으로 해야 될 실무가 뭘까요?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접어들겠지, 그죠? 스토리가 거리 딱 가잖아, 지금, 그죠? 자, 그래서 중개활동, 영업을 잘하고 나면 계약이 체결될 것입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업자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실무로 접어듭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계약서를 써보신 분도 계실 거고 써보지는 못해도 계약서를 구경이라도 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구경조차도 못한 분이 계시니까 이제 우리 실무에서는 계약서는 이렇게 작성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려가면 2절입니다. 계약 체결 전에 당사자를 확인하는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알아야 될 것이 이것들이에요. 내려가면 2번 제일 밑에 나옵니다. 자연인인 경우에 조사 확인하여 1번 능력을 조사 확인해라. 능력의 줄 닦았습니다. 그 다음 71페이지 상단에 가니까 큰 2번 진정한 소유자인지 확인해라. 진정한 소유자도 밑줄 긋고 쭉 내려오면 3번 법인인 경우에는 이렇게 확인한다. 법인도 밑줄 긋고 내려가면 4번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이렇게 확인해라. 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쓰기 전에 주의할 점이고 이게 전부 다 민법적인 사항입니다. 자, 지금 교재는 짚어드렸고 이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말이죠. 자,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사이에 중개업자가 중개를 해서 이제 사겠다, 팔겠다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업자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죠. 근데 계약서는 막 작성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교재에서 보다시피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 첫 번째는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 권리의 진정성을 확인해라 이랬습니다. 진정성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 갑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판다는데 실제 본인의 물건인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서 파는지를 확인해라 그 말이에요. 계약만 체결된다고 막 쓰면 안 되고 진짜 자기 물건인지 훔쳐서 파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진정성을 확인한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중개업자라면 저 물건이 진짜 자기 것인지 남의 것을 훔쳐서 파는지를 어떻게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우리 내용에 이렇게 나옵니다. 중개업자가 등기부 등본을 떼보겠죠. 중개업자가 등기부를 딱 떼보니까 소유자가 갑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 갑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왔는지는 무엇으로 확인한다?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합니다. 아주 가벼운 내용이죠, 그죠? 근데 중개 현장에서 이거를 해결 안 하면 중개사고 납니다. 그거 중개업자가 책임져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진정성 본인인지 여부를 중개업자가 등기부를 딱 떼놓고 그 다음 실제로 본인이 왔는지를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라. 아주 중요한 취지입니다. 이거. 시험에 이렇게도 나왔습니다. 권리의 진정성은 등기부 등본과 주민등록 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X죠. 주민등록 등본을 보고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거 아니죠.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아주 기초적인 문제예요. 자, 이론적으로는 배우지만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도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이제 계약서 쓰기 전에 매도인 보고 주민등록증 봅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고객에게 주민등록증 좀 내봐라 하는 게 좀 안 쉽죠. 왜냐면 못 믿는 것 같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연구를 좀 해놔야 돼요. 예를 들면 주민등록증 내놓으시오.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주민등록증을 복사를 해놓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복사해놓습니다. 이 말은 내놔라. 지금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에다가 주민등록증 딱 복사를 떠나야 돼.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이 계약이 다 체결되고도 나는 그런 물건을 판 적이 없어. 이런 말이 나오는 놈이 있다니까. 그죠? 그럼 우리 사무실에 왔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등기부 등본과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행 같은 데 가보니까 앞에 여직원이 신분증 주세요 이런 거 보셨죠? 신분증만 봅니까? 복사해 놓습니까? 왜 복사하는 줄 아십니까? 본인이 왔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중개 현장에서도 꼭 지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진정성, 저 사람 자기 물건인 것은 알았다. 그럼 두 번째 확인해야 될 게 능력을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돌았단 말이에요. 자, 능력을 확인한다 할 때 무슨 능력입니까? 하면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을 확인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재에는 보면 권리 능력이라는 것도 있죠. 그런데 권리 능력은 거기 한번 보십시오. 교재 70페이지 밑에 2번에 1번에 1 권리 능력은 권리의 의무와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러면 권리의 의무가 되는 주체라는 말은 이 권리 능력이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출생해서부터 죽을 때까지 가지는 능력이 권리 능력이니까 사람이면 다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책에는 설명해놨지만 중개업자가 능력을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왜? 인간이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건 그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권리 능력이 있다 없다? 있지. 인간이니까. 그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가지는 능력, 사람이 가지는 능력이라니까. 그죠? 이거는 하늘로부터 받은 천부의 능력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는 권리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출생해서부터 인간으로 인정해 주는 거라. 그죠? 그 다음, 죽을 때까지니까 죽고 난 사람 이름으로 등기되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죽고 난 사람은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가지는 능력이 권리 능력이니까 권리 능력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황사 부는 날, 그죠? 하늘 쳐다보면서 1시간씩 입 벌리고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한정치산자다 이렇게 부르는데, 한정치산자는 권리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 한정치산자도 인간입니다. 1시간씩 웃고 입 다무는 사람 보고 니는 인간도 아니네 이런 소리 하면 난리 납니다. 인간이 가지는 능력이라 그랬잖아. 그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가지는 능력. 모든 인간에게는 다 있는 거예요. 강아지는 권리 능력이 있다 없다? 그리고 강아지는 인간이 아니잖아. 그 권리 능력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강아지한테 뭐 상속을 한다, 등기를 강아지 이름으로 한다 이런 말은 없다고 우리나라는. 그죠? 근데 미국 어떤 주에는 뭐 강아지한테도 상속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거는 뭐 그 나라 법이 그렇고, 우리나라는 인간만이 가지는 능력을 권리 능력이다. 그러니까 권리 능력은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이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뭐를 확인해야 된다?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을 확인해야 되는데, 자, 능력의 범위를 가르치고 싶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의사 능력이 있는 자는 행위 능력이 있다. 시험에 나오면 OX. X입니다. X. 반대로 한번 가봅시다. 행위 능력이 있는 자는 의사 능력을 갖추고 있다. O입니다. 그럼 지금 뭐를 묻고 있는가 하면 능력의 범위를 아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의 범위가 만만치 않으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약속을 합시다. 의사 능력은 우리끼리입니다. 5살이 가지는 능력이고 행위 능력은 19살이 가지는 능력이다. 자, 우리끼리 이렇게 날짜를 딱 갖다 넣으면 이제부터 편안하게 보입니다. 자, 다시 보면서 대답합니다. 의사 능력자는, 즉 5살은 19살의 능력이 있다. OX. X죠. 근데 반대로 한번 가봅니다. 행위 능력이 있는 자는, 그 말은 19살은 이 말이에요. 5살 의사 능력을 갖추고 있다. OX. O죠. 그래서 이제 나이를 딱 넣어놓고 계산을 하시라고. 그래야 이제 이게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런 능력을 확인해야 되는데, 의사 능력이 없는 자를 의사 무능력자다 이렇게 부르겠죠. 그러면 의사 무능력자는 누구냐면 5살이 안 되는 능력이니까 4살, 3살, 2살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영아 이렇게 부릅니다. 유아 또는 만취자를 의사 무능력자다 이렇게 부르고, 의사 무능력자가 이런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하면 무효가 된다. 하나 만하다. 이 말을 이해해 놓으셔야 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이제 이런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다시. 행위 능력이 우리끼리는 19살이 가지는 능력이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행위 능력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그를 뭐라고 부른다? 행위 무능력자다 그러겠지. 그러면 행위 무능력자가 누굽니까 하면 19살이 안 되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18, 17, 16살짜리를 뭐라 부른다? 미성년자. 하늘을 쳐다보고 1시간씩 웃는 자, 한정치산자. 하늘 쳐다보면서 하루 종일 입 벌리고 웃는 자를 검치산자라 불러요. 우리는 이런 자를 뭐라고 부른다? 19살이 안 되는 능력이다. 그래서 이를 행위무능력자라고 부르는데, 행위무능력자가 만약에 계약을 하면 중개업자가 알아야 될 것,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으니까 뭐 해야 된다? 추인하여야 한다. 까지가 이제 민법적인 요소예요. 자, 여러분 미성년자 이름으로 부동산이 있는 사람 있다 없다? 있습니다. 많습니다.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없는 줄 알지. 그죠? 5살짜리 이름으로 수십억짜리 부동산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그 미성년자 재산을 거래할 때는 당사자가 안 하면 취소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추인을 해야 되는데, 미성년자를 추인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늘 쳐다보고 1시간씩 웃는 사람, 한정치산자 이름으로 재산이 있는 수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럼 이런 한정치산자가 마음대로 재산을 거래하면 문제가 된다는 건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추인을 하도록 만들어 놨다고. 그러면 한정치산자는 누가 추인합니까 하면 법원에서 이 사람이 한정치산자요라고 선고를 하면 옆에 법원에서는 후견인을 지정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딱 나타난다고요. 그 사람의 동의를 받고 거래해야 된다.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하늘 쳐다보면서 하루 종일 입 벌리고 웃는 자, 검치산자다 이렇게 부르는데, 검치산자 이름으로 부동산이 있다 없다? 있겠지. 그런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자기가 해버리면 취소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추인을 하는데 금치산자도 후견인이 지정되겠죠. 후견인하고 거래해야 된다. 그런 능력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는 진정성을 확인하고 본인 여부가 맞다면 그 다음에 뭐를 확인해라? 처분할 수 있는 능력도 확인해라.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공동소유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고 여러분들 교재에 표시를 했는데, 공동소유 제일 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입니다. 7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공유 및 합유라는 거 보이십니까? 동그라미를 딱 합니다. 71페이지 제일 하단 넘어가면 총유라는 것도 보이시죠? 총유에다가도 동그라미.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자, 공동소유는 지금 보다시피 공유, 합유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총유가 보이죠? 민법에서 다 듣는 건데 이런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딱 보시니까 이 부동산은 누가 가지고 있다? 갑이 혼자 가지고 있죠. 혼자 가지고 있으면 단독 소유예요. 그런데 등기부를 떼보니까 김, 갑, 동, 외, 사민, 공유 이렇게 등기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은 몇 사람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김, 갑, 동, 외, 사민 그 4명이 공유로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등기부를 떼보니까 김, 갑, 동, 외, 사민, 합유 이렇게 등기부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는 4사람이 합유로 가지고 있다 이 뜻이에요. 또 이 부동산을 떼보니까 무슨 고등학교 동창회 일동. 여러분 이런 건물 본 적 있습니까? 동창회 건물이다. 이거는 총유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시 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으로서 뭐 선상김씨 무슨 공파 일동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종중이라 그래요. 종중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도 총유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슨 소린가 하면 물건은 하나인데 여러 사람이 소유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공동으로 소유하는데 공동소유의 모양이 3가지가 있다. 그러면 이런 물건을 만났을 때 중개업자는 계약서를 쓰기 전에 뭐를 확인해야 되느냐? 지금 이 단계에 왔잖아. 그죠? 이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민법은 이해 과목이다. 그러지만 암기할 것은 암기돼야 돼. 먼저 공유는 지분이 있다 없다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자, 암기합니다. 공유 지분 있다. 합유 지분 있다. 총유는 지분 없다. 이건 암기해야 된다니까요. 자, 지분이 있다 없다가 됐으면 그 지분을 처분하는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공유는 자유롭게 처분해라. 합유는요 동의받고 처분합니다. 총유는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지분 자체가 없으니까 지분의 처분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다. 그 다음 지분은 그렇고 전체물에 대해서 공유물은 전체물을 처분할 때는 전체 동의, 합유도 전체 동의입니다. 총유는 지분은 처분 못하지만 전체물을 처분할 때는 규약에 따른다. 규약이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이 없다면 사원 결의서로서 전체물을 처분할 수는 있다 하여 지금 요 표는 암기해 놔야 돼. 그죠? 이건 민법도 암기할 건 암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소유의 물건을 거래할 때의 모습도 보셨습니다. 자, 이 정도는 알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살 때는. 지금 이렇게 빠르게 적었으니까 이제 이거 이해시키려고 한 번 더 수업합니다. 적기는 적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중개업자가 계약이 체결되고 난 뒤에 진정성도 확인됐어요. 자기 물건도 맞고 그 다음에 처분할 능력도 있어. 그런데 등기부를 떼보니까 김갑동 외 사민 공유로 되어 있는 물건을 김갑동이가 팔아달라고 온 거예요. 근데 이 김갑동이는 이 10억짜리 부동산에 50%가 자기 지분이다 이러는 거예요. 자, 공유는 지분 있다 없다? 지분 있다. 등기부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지분을 처분해달라. 그러면 매수자 만나서 계약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김갑동이가 자기 지분은 50%인데 이 물건 전체를 팔아주세요 하면 전체 동의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야 된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한 번 더 합시다. 등기부를 떼보니까 김갑동 외 사민 합유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갑동이가 이 임야 10만 평 중에서 5만 평이 내 거다. 내 지분을 좀 팔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합유는 지분 있다 없다? 지분 있다. 근데 지분을 팔아달라 그러면 동의서가 있나요? 그렇게 물어야 되겠죠.
전체물을 팔 때는 당연히 전체 동의 쓰고, 그죠? 마지막. 자, 이 부동산이 선상김씨 무슨 공파 일동이라는 종중의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종중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종중 대표자인 김갑동이가 이 10억짜리 임야 중에서 50%가 내 거니까 내 지분을 팔아달라 그래요. 그러면 총유물에 대해서는 지분 있다 없다? 없다. 자기들끼리는 있는지 모르지만 법률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지분이 없는데 자꾸 지분을 팔아달라 그러면 다른 사무소 가보세요. 이래야 된다고. 지분을 거래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저 물건 전체를 팔아주세요 하면 사원들의 규약, 그러니까 종중이면 종중 규칙이 있고 동창회 같으면 동창회 규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창회 가입해 보셨습니까? 몇 년도 졸업생을 회원으로 하고 회비를 내는 자를 회원으로 인정한다. 이런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회장을 뽑을 때는 3분의 1의 동의가 있으면 회장을 뽑고 뭐 임원은 어떻게 뽑고 물건은 어떻게 구입한다라는 규칙이 있다면 규칙에 따르고, 만약 그런 규칙이 없다면 전체 동의서로서 전체물을 처분할 수는 있다. 그런 취지예요. 그죠? 이론적으로 꼭 기억해놓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시험에 좀 잘 나온다면 이 합유가 잘 나옵니다. 왜? 합유는 지분을 인정해주면서도 동의를 받아야만 지분을 처분하도록 했잖아. 그죠? 전체물은 당연히 동의고. 그래서 이 합유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합유라는 말은 어디서 만나는가 하면 무슨 조합이라고 보이면 요게 합유입니다. 등기를 하면 이게 조합의 모습이고, 이 조합을 우리는 동업자다 그러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 조합 많이 만납니다. 오늘 수업 끝나고 나가시거든. 장수 막걸리 한 통 사시기 바랍니다. 그 장수 막걸리 한 통 사가지고 밑에 딱지에 딱 보면 탁주 매매 협동 조합 이렇게 딱 적혀 있다니까. 그죠? 조합으로 나오는 것은 무슨 관계다? 동업자 관계예요. 그 동업자 관계이기 때문에 동업자들은 지분을 인정해주지만 지분을 마음대로 팔아버리면 동업이 깨지니까 지분을 거래할 때도 동의받도록 만들어 놨다고요. 해변가에 가보면 양식 진주 판매 협동 조합이라는 게 보인다니까요. 조합은 무슨 관계? 동업자 관계다. 동업자니까 마음대로 처분을 못하도록 해놨다니까. 그죠? 그 조합을 등기를 하면 무엇으로 등기한다? 합유로 등기해요. 그래서 합유하면 조합하는 느낌을 한번 가져봐요. 고무신 협동조합 이런 거 많아요. 밖에 나가면 운동화 판매 조합이 들어오면 동업자 관계다. 이건 합유로 등기한다. 이런 느낌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계약서를 쓰기 전에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공부하셨다면 이제 72페이지 이제 본격적으로 계약서는 이렇게 작성한다. 이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약서 작성해 봅시다.